이게 뭐냐. 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2022년에 내놓은 자료인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가계 자산 구성을 비교한 거예요. 자, 표 한번 보시면은 비금융 자산은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른바 부동산, 다음에 뭐 금, 은 이런 귀금속, 다음에 예술품,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는 재산, 실물 자산을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금융 자산은 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금융 자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 가계의 실물 자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자, 비금융 자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물론 그 중에 가장 거의 뭐 8, 90%가 부동산이죠. 그 실물 자산 비중이 우리나라가 64.4%. 미국은 28%밖에 안 돼요. 일본도 37%, 영국 42%. 다음에 호주가 보니까 우리나라와 근접한 61.2%.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금융자산으로 거의 60%, 70%를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가 유독 부동산, 실물 자산의 비중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그러죠. 영어 약칭으로 OECD인데 OECD가 2023년에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OECD 회원국, 34개 회원국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이 52%예요. 52%.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64%. OECD 회원국 중에 1위예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15%가 우리가 더 높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한다. 부동산을 사야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격언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거의 158%? 이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가계대출의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은행에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아파트, 토지, 상가,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NH투자증권 산하에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예요.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자기네가 2014년하고 2024년하고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4년에는 부동산이 67.6%, 다음에 기타 실물,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뭐 예술품, 이런 기타 실물이 5.5%. 다음에 저축액. 이게 아마 저축액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하고 채권이 포함된 금융자산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 2024년에 비교를 해봤더니 부동산 비중이 70.5%, 10년 사이에 2.9%포인트가 늘어났어요. 반면에 기타 실물은 조금 떨어져서 4.7%, 다음에 금융자산은 18%, 금융자산이 한 2% 가까이 줄은 거죠. 2%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 비중이 더 커졌다. 이 선진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다수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가계 총 자산 중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70%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다라는 거죠. 이게 100세 시대 연구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은 이번 6월 3일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경제 전문지죠. 한경 비즈니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 1위부터 10위까지 10명의 후보를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자산 구성, 특히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보면은 대한민국 가구의 어떤 평균적인 자산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저희와 같은 어떤 일반인들도 앞으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참고를 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한번 보시죠. 10명의 후보를 골랐는데 물론 이 중에는 이미 여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그 4월 중순까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 10위 안에 든 후보들이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자, 평균 총 자산 규모가 30억 4,400만 원이에요. 통계청이 작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 5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들이 그 대한민국 평균 가구 총 자산의 6배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참고로 할 거는 뭐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업인 출신이고 주식 부자예요. 1,3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총 자산 30억 4,400만 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주식 재산 1,300억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 1,300억을 합쳐버리면은 너무나 늘어나요. 평균 자산이 뭐 100몇십억으로 늘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후보들의 어떤 평균적인 개념을 왜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9명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구성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이 평균 17억 4,200만 원이더라. 총 자산의 57.2%가 부동산이더라. 그리고 이 중에 주택이 평균 14억 3,200만 원. 총 부동산 자산의 80% 정도가 주택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 등록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이거를 참고를 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KB부동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최근 실거래된 주택의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가 17억 4,200만 원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10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 한 27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10명의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는 어머니가 해운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안철수 후보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자가가 없어요. 과거에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팔았고, 지금은 이 분당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판교 신도시의 알파리움이라고 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자가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다가 떨어졌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고, 지금은 자가는 노원구에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대선 후보 중에 또 집에 없는 분이 이낙연 전 총리예요.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강남 쪽에 제가 집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팔으신 모양이에요. 팔고 지금은 종로구 평창동에 한 130여 평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평창동이 옛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죠. 그 130평 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로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아주 고급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아니면 뭐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간다. 뭐 거의 2배 이상, 1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지를 종로구 평창동에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후보들이 대부분 강남권, 용산 이런 요지, 서울시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아주 부촌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시겠지만은 지역구가 인천 계양구잖아요. 그래서 계양구에 전세가 있고 자가는 분당에 있다. 그런데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강남 요지, 용산, 종로 이런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10명 중에 유일하게 1가구 2주택자예요. 1가구 2주택. 용산이죠. 부촌 용산구에 신동아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중구에 또 고급 빌라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총 자산, 그 중에 또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안철수 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00억.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아시겠지만은 정치하기 전에 기업을 운영을 했죠. 안랩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 주식 가치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300억이다. 그리고 자가도 없다. 집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총 자산이 59억 5,367만 원. 근데 그 중에 74%가 부동산 자산이다. 44억 619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가구 2주택자예요. 용산구에 아파트가 있고 신동아 아파트, 다음에 종로구에 빌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나경원 의원의 재산은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총 자산이 42억 5,922만 원.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은 61.8%, 26억 3,300만 원. 이게 뭐냐?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예요. 딱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26억 3,300만 원. 시가로는 무려 41억 5천만 원. 42억 정도 된다. 자,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전 대표. 총 자산이 39억 5,679만 원. 그런데 놀랍게도 96.9% 총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38억 3,400만 원. 서초구 삼풍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서초구 삼풍 아파트를 갖고 있고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세로 주고 자기는 타워 팰리스. 정말 부의 상징이죠. 타워 팰리스. 고가의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타워 팰리스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강남역 근처 아주 요지죠. 강남의 요충지인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도 갖고 있고 경기도 부천에 상가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가와 오피스텔과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해가지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동산 부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동훈 후보의 재산도 100억에 근접한다고 봐야 된다. 100억에 근접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30억 8,914만 원. 말씀드렸지만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지금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오래 살았죠. 분당에 오래 살았어요. 분당의 양지마을이라는 데 금호 1단지 아파트 거기에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해왔고 그게 공시지가로 한 14억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부동산은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의 이제 뭐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걸 합하면은 부동산 자산이 한 19억 4,61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총 자산 중에 63% 정도를 차지를 한다. 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